2018년 10월의 아침, 애쉬워스 저택은 위엄있고 잿빛으로 서 있었고 그 창문들은 경계하는 눈처럼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정돈된 복도 안에서 엘리너 하틀리는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완벽한 효율성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들 속에 또 다른 그림자처럼 그녀는 소피아 아가씨가 정원에서 본 울새에 대해 제잘거리는 동안 아가씨의 아침 드레스에 달린 작은 단추들을 채우며 흔들림 없는 손길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너는 28살이었고 2번 다시 돌아보게 만들지 않는 평범한 외모에 갈색 머리는 항상 모자 아래 단정하게 꽂혀 있었으며 잿빛 드레스는 시녀에 규정된 제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냥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친절한 관찰자조차 그녀가 방을 나간 지 1시간만 지나면 기억해내기 힘든 그런 종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18살 때부터 이 집안에서 일했으며 처음에는 고인이 된 애쉬워스 부인을 모셨고 5년 전 그 우아한 부인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선대 애쉬워스 부인과 특히 어린 소피아를 돌봤습니다. 소피아는 이 집의 8살짜리 딸로 적어도 엘리너가 방에 들어올 때 알아봐 주었고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엘리너가 찢어진 옷자락과 느슨해진 리본을 꿰매는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청하곤 했습니다. 엘리너는 이 저택의 모든 방, 삐걱거리는 모든 마룻바닥과 외풍이 심한 구석구석을 알았고 집안의 리듬을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속속들이 알았으며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져야 하는지 주름 하나 없이 드레스를 다리는 법과 저녁 모임 내내 흐트러지지 않게 머리를 손질하는 법을 알았고 오랜 관습과 더 긴 체념의 확신으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잘 끝마친 일, 소피아 아가씨나 선대 부인이 건네는 작은 감사, 그리고 하인들의 숙소에 있는 그녀의 좁은 침대 및 양철 상자에 소중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임금에서 만족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또한 윌리엄 애쉬워스 경이 복도를 지나가거나 아침 응접실에서 서신을 검토할 때 시선을 오래 두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가 가까이 있을 때는 자신을 더욱 작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녀의 존재가 너무나도 눈에 띄지 않아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그가 무방비한 순간들에는 그를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좋은 주인이었고 공정하고 정의로웠으며 결코 잔인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은 정확했으며 기대치는 합리적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자신의 영지와 책무의 무게를 꾸준한 능력으로 감당했고 검은 머리에는 이른 서리가 내렸으며 그의 표정은 사랑하고 잃은 후 의무라는 갑옷 속에 자신을 가둔 남자들의 방식처럼 진지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는 친절하게 말했고 집사와는 존중하며 상의했으며 하인들에게는 개인이 아닌 하나의 범주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엘리너는 윌리엄 애쉬워스 경이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 엘리너라는 이름과 마음과 그의 곁을 떠나서도 계속되는 삶을 가진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엘리너가 1888년 봄 애쉬워스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18살이었고 그녀와 같은 신분의 소녀들에게 허락된 막연하고 부드러운 희망, 즉 꾸지람을 받을 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꿈들을 품기에 충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친절한 집사나 점잖은 상인 혹은 결혼을 제안하고 자신만의 작은 가정을 꾸려 항상 하인이 아닌, 항상 부차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아닌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줄 선임 하인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상상했습니다. 그때는 더 예뻤거나 적어도 더 젊었기에 여성의 가치를 따지는 세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부드럽고 덜 체념적이었으며 그녀의 눈은 삶이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끝없이 노동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찬 봄 이후로 10년이 지났고 더 어린 소녀들이 와서 이 하인이나 저 마부의 눈에 띄는 것을 지켜본 10년. 다른 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좋은 잿빛 드레스를 입고 교회 뒤편에 서서 더 붉은 뺨과 더 환한 웃음을 가진 소녀들이 계절이 지날수록 엘리너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을 정중하게 박수치며 보낸 10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8살이었고 하인들의 공간에서는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다고 여겨졌으며 남자들이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나이, 소박한 희망조차 어리석게만 보이는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녀는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자신의 처지에서 바꿀 수 없는 어떤 측면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의 위안은 그녀의 기술, 그녀의 꾸준함, 능력과 신중함으로 얻은 평판, 그리고 침대 및 양철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적은 주급이었습니다. 동전들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모여 10년 동안 제법 괜찮은 액수가 되었고 아직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상상 속에서 어딘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 정원,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위한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는 가정부인 펜버튼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0살의 강철 같은 잿빛 머리카락과 엄격한 표정과 달리 훨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처음부터 엘리너에게서 무언가를, 즉 존경을 자아내는 꾸준함과 조용한 위엄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그녀가 왔다가 사라지는 경박한 소녀들 10명보다 낫다고 여러 번 말해 주었지만 친절한 의도의 그런 확신도 엘리너의 근본적인 상황을 바꾸거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감에 의해 서서히 닳아 없어진 희망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윌리엄 애쉬워스 경은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동이 틀 무렵에 잠에서 깼습니다. 열병이 그의 아내 캐서린을 앗아가고 3살배기 딸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영지만을 남겨둔 후부터였습니다. 그는 욕망이 아닌 의무에 의해 하루가 정해진 남자의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효율적으로 씻고 옷을 입고 대부분의 하인들이 깨기 전에 서재로 내려가 서신과 회계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가을 햇살은 캐서린이 행복했던 시절에 골랐던 페르시아 양탄자위를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그는 35살이었고 이웃에서는 한창 때의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귀부인들이 기품 있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관자놀이에서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지하고 정중했으며 영지를 유능하게 관리하고 집안을 거리를 둔 자비심으로 다스리는 공정한 지주이자 책임감 있는 주인이라는 평판을 가졌습니다. 결코 잔인하지 않았지만 결코 따뜻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책무라는 갑옷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종의 평화 혹은 적어도 고통의 부재를 찾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변함없는 패턴을 따랐습니다. 아침에는 영지 업무, 소작인을 만나거나 밭을 시찰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가고 점심은 종종 혼자 혹은 집사와 함께 먹었으며 오후에는 서신 업무나 사업 대리인과의 회의에 할애했습니다. 저녁에는 딸 소피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는 서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집안 하인들은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그 주위를 움직였고 필요할 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개별적인 얼굴과 이름은 그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서로 교체 가능한 효율성의 흐릿한 집합체였습니다.
이 특별한 10월의 아침, 그는 분기별 회계 검토를 마치고 영지가 자신의 관리하에 번창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 후 소피아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를 보러 아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는 딸이 이미 연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 곱슬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된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날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의 뒤, 창가 근처에는 잿빛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고 방금 소피아의 머리에 묶은 것이 분명한 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그쪽을 진정으로 보지 않고 흘긋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마치 가구 위를 스쳐 지나가듯 하녀 위를 지나갔으며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했습니다. 소피아는 정원의 울새에 대해 제잘거리며 나중에 함께 산책할 수 있는지 물었고 윌리엄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의 약속이 종종 더 시급한 문제들로 인해 미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아이 방을 떠났고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벽에 기대선 여인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그녀가 얼마나 조용한 능력으로 그의 아이를 하루 동안 준비시켰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그녀의 이름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집안에서 일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순간에 이 주일 안에 그의 정돈된 삶의 질서를 뒤엎게 될 존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는 10월 중순의 어느 잿빛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주간 우편으로 배달되어 하인들의 방을 지나가던 한 하인이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겉봉투에서 숙모의 거미줄 같은 글씨체를 알아보고 작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거릿 숙모는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았고 목적 없이는 결코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너는 편지를 들고 다른 하녀와 함께 쓰는 작은 방으로 올라가 혼자 있을 순간을 기다린 후에야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글자들이 눈앞에서 헤엄치는 듯했고 변호사의 격식 있는 언어가 전하는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숙모는 3주 전에 잠결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유언으로 유일한 조카인 엘리너 하틀리에게 자신이 40년 동안 살았던 밀브룩 마을의 작은 오두막과 그 안의 물건들, 그리고 평생의 검소한 과부 생활 동안 소중히 모은 200파운드라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남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너는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현실이 무겁고도 가벼운 망토처럼 그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공식적인 봉인과 법률적인 문구가 담긴 이 얇은 종이 한 장은 그녀가 너무 멀리 있어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꿈꾸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꿈꿔왔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손에 잡히는 실체로 놓여있자 그녀는 승리감이 아니라 즉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몇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억해준 숙모에 대한 슬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그 강렬함에 스스로 놀랄 만큼 이상하고 아픈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쉬워스 저택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서 진정으로 알았던 유일한 집을 떠나는 것,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10년 동안 그녀 존재의 직무를 형성했던 일상과 방들, 그리고 사람들마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거의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일어나 드레스를 매만지고 펜버튼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쉬워스 부인에게 가서 엘리너는 조용한 예의를 갖춰 사직을 알리고 상속에 대해 설명하며 10년간의 공정한 고용에 대해 부인께 감사했습니다. 애쉬워스 부인은 유능하지만 결국 대체 가능한 하인을 잃는 사람의 온화한 무관심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고 형식적인 애도를 표하며 엘리너에게 후임자를 훈련시킬 만큼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그 소식이 하인들의 방에 연못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껴안고 운 좋은 아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꾸준한 존재를 잃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엘리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저축금과 함께 양철 상자에 넣었고 미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로 들어가는 문처럼 그녀 앞에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2주는 이상하게 꿈 같은 느낌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엘리너가 속속들이 알던 방들을 이제는 아주 먼 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듯했고 익숙한 구석과 복도 하나하나가 그녀가 떠나기도 전에 이미 기억의 부드러운 초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후임자인 메리라는 소녀를 훈련시키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메리는 이제 막 19살이 된 붉은 뺨과 밝은 눈을 가진 소녀로 하인 중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반짝였고 사소한 자극에도 킥킥거렸으며 애쉬워스 부인이 말을 걸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엘리너는 이 젊은 시절의 희망과 가능성을 부러움 없이 오직 자신이 10년 전 어땠는지를 조용히 인식하는 부드러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 유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에 특별한 보이지 않음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말입니다. 그녀는 메리에게 애쉬워스 부인이 차를 어떻게 선호하는지, 어떤 드레스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지, 말이 나오기 전에 필요를 예측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메리는 진지하게 들었지만 엘리너는 일주일 안에 그 지시의 절반은 잊힐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더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심오해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날을 형성했던 장소들과 사적인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피아가 노는 동안 수없이 앉아 옷을 꿰매던 아이방 근처의 작은 골방, 계절이 10번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던 2층 복도의 창문, 동료들과 조용히 1000번의 식사를 했던 하인들의 방, 그리고 각각의 작별과 함께 그녀를 이 장소에 묶고 있던 실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의 목요일,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순수한 자기만족의 순간을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떠나기에 자신의 마음이 초래할 결과로부터 안전했으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쉬워스 경위 책상에 앉아 서신을 검토하는 서재 밖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어깨선, 오후의 빛이 그의 머리카락에 닿는 방식, 일에 몰두했을 때의 집중된 표정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너무 깊이 묻어두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설득했던 감정, 즉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이 남자에 대해 품어왔던 조용하고 희망 없는 애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수년 동안 자신의 숨겨진 마음속 안전한 침묵 속에서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2분 동안 거기에 서서 이 단 한 번의 방종, 이 정직한 감정의 순간을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계속 걸어가 애쉬워스 부인의 쇼를 접어 라벤더와 함께 상자에 넣었고 자신의 비밀을 책 속에 눌러 말린 꽃처럼 아름답지만 피가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죽어버린 채로 간직했습니다. 소피아는 엘리너가 떠난다는 사실을 그녀의 출발 전 금요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찾은 리본을 보여주기 위해 할머니의 거실로 뛰어 들어왔다가 애쉬워스 부인이 새 하녀 메리에게 보석함을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엘리너가 어디 갔는지 물었고 애쉬워스 부인은 엘리너가 주말에 하녀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무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아이들이 즉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소식을 받아들일 때처럼 아주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복도를 달려 시트를 접고 있는 엘리너를 리넨 방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너의 침에 너무나 격렬하게 몸을 던져 나이든 여인이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엘리너는 떠날 수 없다고, 자신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엘리너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고 어깨로 스며드는 눈물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의 검은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의미 없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뒤로 물러나 아버지의 눈과 꼭 닮은 그 큰 회색 눈으로 그녀를 보며 왜 떠나는지, 왜냐고, 더 이상 소피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자신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 가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피아는 8살 아이의 절대적인 확신에 차서 아빠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아빠가 엘리너를 머물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엘리너는 펜버튼 부인이 나중에 동정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이야기해 주었기에 알게 된 일이지만 소피아는 식사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점점 더 절박하게 엘리너를 머물게 해달라고, 임금을 더 주라고, 떠나지 말라고 명령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애쉬워스 경은 수프에서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엘리너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엘리너는 자신의 한녀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최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모든 인형을 고쳐주고 매일 아침 머리를 따아주는 온 집안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윌리엄은 마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에 맞는 얼굴을 찾으려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아이의 과도한 애착을 달래는 부모의 부드러운 무시로 하인들은 오고 가는 법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소피아도 시간이 지나면 새 하녀에게 전기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에서 뛰쳐나갔고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했으며 애쉬워스 부인은 아이들의 극적인 행동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너는 이 대화가 일어날 때 식당에 인접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위층 찬장으로 리넨 더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모든 말을 들었고 그림자 속에 서서 리넨을 들고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희망의 마지막 실오라기가 그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항상 알았지만 아마도 이 순간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쉬워스 경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체 가능한 사람이 아닌 기능이었고 달아빠진 장갑 한 켤레처럼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조용한 아픔은 더 깨끗하고 날카로운 어떤 것, 쓴맛이 아닌 명료함만을 담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고 떠나는 것이 현명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10월 말, 가을 아침의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수정처럼 차가워 모든 소리가 더 날카롭고 모든 색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너는 10년 동안 지냈던 작은 다락방에서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트렁크는 이미 짐이 꾸려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몇 안 되는 소지품은 그녀가 이 집안의 모든 일에 쏟았던 것과 같은 세심한 효율성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자신의 저축으로 산 천으로 직접 만든 가장 좋은 회색 모직 드레스를 입었고 연한 갈색 머리를 특별히 신경 써서 꽂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둘러본 후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 발소리를 울리며 하인들의 계단을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너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호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펜버튼 부인은 붉어진 눈시울로 무리 중앙에 서 있었고 엘리너가 서늘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타나자 가정부는 앞으로 나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격렬하게 껴안으며 편지를 쓰라고, 행복해야 한다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마구 간 소년이 그녀의 트렁크를 부엌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는 고용한 마차에 실었고 엘리너가 요리사와 응접실 하녀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집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더니 소피아가 하얀 잠옷 차림으로 안뜰을 가로질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등 아래로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너무나 세게 몸을 던져 엘리너가 뒤로 비틀거리며 아이를 받기 위해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갈 수 없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축축한 안뜰에 무릎을 꿇고 어린 소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의미 없는 달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떠난다는 것이었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엘리너는 애쉬워스 경위 딸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엘리너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려왔고 그의 의도는 분명 그녀의 출발을 고갯짓으로 인정하고 딸을 다시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뜰에 이르렀을 때 무언가 그를 멈추게 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윌리엄 애쉬워스 경이 엘리너 하틀리를 진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의 딸을 안고 있는 모습, 그녀 주위에 모인 하인들의 얼굴에 담긴 존경심, 차가운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에 깃든 조용한 위엄을 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너는 소피아의 품에서 부드럽게 몸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회색 모직 치마를 매만지며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쉬워스 경과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절을 올렸습니다. 하녀로서 수천 번 연습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그녀가 몸을 굽히는 대상인 남자를 절실히 의식하며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눈을 들어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인식, 혹은 질문, 혹은 아마도 몇 년 동안 그들을 지나쳐 보기만 하다가 마침내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너는 그의 눈이 멀리서 보았던 냉담한 회색이 아니라 겨울 바다처럼 푸른색과 녹색의 반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얼굴에 담긴 지성과 깊이, 그녀의 태도에 깃든 조용한 힘, 그리고 이 여인이 10년 동안 그의 집에 있었는데도 그가 한 번도 그녀를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에 놀랐습니다. 엘리너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았으며 그녀의 움직임과 어울리는 우아함으로 안뜰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쉬워스 경. 10년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고용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전하고 존중받았던 가정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과 소피아 아가씨의 모든 행복을 빕니다. 그녀의 말에는 쓴맛도, 비난도, 그들의 무관계를 정의했던 간과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애원도 없었고 오직 어떤 질책보다도 윌리엄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단순하고 진정한 감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한순간 더 붙잡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얼굴을 거의 빛나는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작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속삭였고 그 단어는 너무 부드러워 가을 공기 속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듯한 단호함으로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가 마차로 이동하는 동안, 마부가 그녀를 소박한 마차 안으로 올려주는 동안, 그녀가 낡은 좌석에 앉아 그의 집안에서 모든 일에 쏟았을 세심한 효율성으로 치마를 정리하는 동안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울고 있었고 펜버튼 부인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으며 다른 하인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외치고 있었지만 윌리엄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부가 자리에 올라 말곶비를 잡는 동안 그저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퀴는 자갈 위에서 으드득거렸습니다. 엘리너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그 먼 마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단호하게 향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5년 전 아내의 죽음이 그를 무감각하고 공허하게 만든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즉각적인 상실감, 소중한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윌리엄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얇은 어깨를 흔드는 흐느낌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비록 이제 그런 안김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딸의 눈물이 옷깃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새 가정교사가 아침 일과에 차질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는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방의 창가 좌석, 엘리너가 수없이 그녀와 함께 앉았을 바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깊은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틀리 양이 왜 그렇게 너에게 중요했니? 그는 부드럽게 물으며 눈물로 얼룩진 뺨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가 물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비난과 불신이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 소피아는 말이 끊기며 말했습니다. 용감한 소녀들과 친절한 동물들, 그리고 마법이 진짜인 곳에 대한 이야기요. 제 인형들의 팔이 빠졌을 때 고쳐주셨고 제가 부주의했다고 절대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제 머리를 따아주시면서 노래를 부르셨고 제가 어려운 구절을 읽었을 때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제가 크면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록은 계속되었고 각각의 항목은 윌리엄이 전혀 몰랐고 목격하지도 못했으며 알아챌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폭로와 함께 그의 무지는 그가 밀어낼 수 없는 무게처럼 그에게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아침 식사를 하도록 달랬지만 그녀는 토스트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가정교사에게 맡기고 서재로 내려가 서신을 처리하려 했지만 종이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펜버튼 부인을 불렀고 가정부가 도착하자 그녀에게 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비공식적인 태도에 그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엘리너 하틀리에 대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온 집안이 그녀의 출발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그의 지위에 대한 존경과 어떤 보호적인 유보가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엘리너가 자신이 30년간의 하녀 생활 동안 알았던 가장 꾸준하고 유능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가장 낮은 부엌 하녀부터 애쉬워스 부인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조용한 능력 덕분에 집안이 더 순조롭게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10년 동안 있었군. 윌리엄이 말했고 그 숫자는 갑자기 중요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날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를 간과하기가 그토록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간과되었다라는 것은 큰 실례였지만요. 윌리엄은 조용한 감사와 함께 펜버튼 부인을 물리고 오후의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고요함 속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는 앞에 펼쳐진 영지 회계장부나
그의 주의가 필요한 서신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특별한 목적지 없이 집 안을 걸었고 몇 년 동안 그의 영역이었던 방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곳마다 엘리너 하틀리가 있었을 법한 공간들,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 그녀가 매일 차지했을 구석과 문턱과 통로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 소피아의 아이 방으로 가서 문가에 서서 바렌 쿠션이 놓인 창가 좌석을 바라보며 엘리너가 그의 딸이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던 그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소피아의 인형들이 깔끔하게 한 줄로 놓인 선반을 보았고 그들의 옷은 세심하게 수선되었으며 작은 팔다리는 제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너의 손이 그 일을 했고 그녀의 인내와 기술이 그의 딸에게 그가 결코 인정할 줄 몰랐던 방식으로 위안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접실 밖 복도에서 그는 멈춰 섰고 이제야 수없이 지나쳤던 한 인물, 그가 지나가도록 비켜서서 절을 하고 눈을 내리깔았던 회색 옷의 여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를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손수건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고 하나를 꺼내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옷단에 정교한 바느질, 너무나 가는 실로 수노화 몇 시간이 걸렸을 그의 이니셜 모노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손수건을 수십 번 사용했고 그 완벽함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누가 그것을 수선했는지 한 번도 묻거나 그 노동으로 그것을 복원한 사람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리넨 조각을 들고 서서 자신의 맹목의 무게가 물리적인 것처럼 그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너 하틀리가 10년의 삶을 그의 집안에 바쳤고 수천 번의 보이지 않는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의 집이 순조롭게 기능하고 그의 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존재를 기능이 아닌 사람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왔지만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지 않고 대신 서재에서 쟁반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둠이 창문을 채우는 동안 불 옆에 앉아 있었고 그날 아침 안녕히 계세요 라고 속삭였던 여인에게로 되돌아가지 않는 어떤 활동이나 생각에도 안주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의 그녀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고 그곳에서 보았던 표정, 위엄과 슬픔과 조용한 힘을 포착하려 애썼지만 애초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세부 사항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은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지를 통해 울리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시종을 부르지 않고 직접 옷을 입었고 서투르고 급한 손길로 승마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회색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조용한 집 안을 지나갔고 아직 잠들어 있는 집안 식구들의 닫힌 침실문들을 지났습니다. 그는 마구간으로 내려갔는데 마부들이 막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다 그의 이른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즉 장거리 승마의 체력이 좋은 가장 좋은 것의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이 한 장을 얻는 동안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마구간지기에게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울 것이며 그의 집사에게 영지 업무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가 동쪽 언덕 위로 솟아오르며 자갈길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안장에 올라탔고 무릎으로 압력을 가해 말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택문을 지나 엘리너 하틀리가 간 마을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자 속보에서 구보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면서 이것은 단지 의무의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전 고용주로서 그녀가 상속재산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녀가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정당화를 형성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것들이 다른 무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한 얇은 덮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녀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속삭였을 때의 목소리, 그 단 한 번의 무방비한 순간에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의 눈빛과 모든 관련이 있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시골 풍경은 황금빛과 호박색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절정에 달했고 산울타리는 열매로 가득했으며 밭은 수확 후 휴경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퀴 자국이 난 길에서는 현명하지 않을 정도로 말을 더 빨리 몰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필요에 쫓겼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몇 마일 동안 그의 생각은 소용돌이쳤고 전날의 폭로, 소피아가 열거한 친절의 목록, 엘리너의 가치에 대한 펜버튼 부인의 조용한 증언,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 중 하나에 불과한 완벽한 바느질이 된 손수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의 집에 살았던 유령처럼 그의 나날을 스쳐 지나갔던 여인에 대해 생각했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를 보지 못했는지, 얼마나 완전히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타는 동안 해는 더 높이 솟아올라 공기를 데웠고 그는 그녀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이 충동적인 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동이 트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여인을 쫓아온 강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가을 햇살이 높고 밝게 뜬 정오가 막 지난 시간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상점과 오두막이 늘어선 중심가를 지나면서 속도를 늦추고 걸음걸이로 바꾸었습니다. 문 앞을 쓸고 있던 한 여인에게 길을 물었고 그녀는 마을 중심에서 벗어나 이미 잎이 반쯤 떨어진 떡갈나무 숲 쪽으로 굽어지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쉽게 찾았습니다. 초가지붕을 얹은 작은 돌 구조물이었고 경첩이 약간 빗둘게 달린 정원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말뚝에 말을 묶은 후 엘리너 하틀리가 상속받은 장소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정한지, 계절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화단이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되었는지,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꾸준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물결문의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를 등지고 작은 앞방을 돌아다니며 선반에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공간인 이곳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택에서는 그녀는 항상 특정한 고요함,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자신을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몸을 가졌지만 여기 그녀의 오두막에서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동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이완되어 있었고 몸짓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빛을 향해 돌아섰을 때의 표정에는 그가 숨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 즉 그녀의 얼굴 특징을 완전히 바꾸는 부드러움과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에서 물러섰고 갑자기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시간 동안 말을 탔고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으로 가서 노크를 했고 조용한 오후에 그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엘리너가 아직 문고리를 잡은 채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를 알아보자 충격과 혼란으로 커졌고 그는 그녀가 마차 어떤 대표단,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는 듯 그 너머를 흘끗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어리석고 침입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 몸짓은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 그녀 자신의 문간에서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의문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쉬워스 경,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피아는 괜찮나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등장을 어떤 위기나 재앙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격식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엘리너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서서 문을 더 넓게 열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어쩌면 두려움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오후의 추위를 막아주는 소박한 불이 타닥거리는 벽난로 근처의 유일한 의자를 가리켰고 윌리엄은 서 있는 것이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더하는 것 같아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작은 나무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고 그녀의 손은 그가 이제야 알아차린 저택에서 보낸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유지했던 인내심 있는 기다림의 익숙한 자세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그녀가 잘 지내는지, 여행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오두막은 잘 수리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영지를 시찰하거나 소작인들의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격식 있는 어조를 띠는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너는 각각의 질문에 조용한 확신으로 대답하며 여행은 무사했고 오두막은 작지만 튼튼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공정한 고용, 제때 지급된 임금, 정의와 질서로 운영된 가정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너무나 진실되고 완벽해서 그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그가 괜찮은 고용주의 기본 요건 외에는 그녀에게 실제로 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윌리엄은 작은 방을 둘러보며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선반 위에 책더미, 난로 옆에 재봉 바구니, 작은 테이블 위에 늦가을 나뭇가지가 꽂힌 화병. 그는 그녀의 응접실에 앉아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직원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사는 자유로운 사람인 여인을 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말을 타고 온 이유를 검토해 볼 만한 변명이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떠나야 했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그녀를 그녀의 세계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예의나 의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녀가 떠났는지, 저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왜 가기로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그의 질문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정말로 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위에 감사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공정하게 대우받았지만 10년은 한 곳에서 살기에는 긴 시간이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외교적이고 무미건조했으며 하인이 더 깊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하는 종류의 응답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것을 알아채고 가슴속에서 좌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길을 정중한 인사와 회피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알고 싶다고 진심으로 묻는 것이라고 왜 그녀가 정말로 떠났는지 말입니다. 엘리너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 뒤에서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하녀 시절 내내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안전한 회피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고 그녀는 의자에서 약간 몸을 고추수고 쓴맛 없이 오직 일종의 지친 명료함만을 담은 조용한 정직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집안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공정한 대우와 제때 지급된 임금에 감사했고 그나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원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가족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방과 복도를 지나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어도 전혀 인식되지 않았으며 마치 일을 수행하지만 존재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 유령처럼 저택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음이 너무나 완전해져서 그녀는 자신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하는 동안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윌리엄은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난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어는 비난의 무게로 그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원한 없이 전달된 단순한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숙모의 오두막에 대한 편지가 왔을 때 그것이 자신이 보이는 곳에서 살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이 수선하고 정리하고 봉사하는 한 쌍의 손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원했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를 원했으며 저녁에 불 옆에 앉아 자신이 차지한 공간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반항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다시 실제가 되기 위한 선택,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조용한 힘을 가진 위엄으로 그의 눈을 마주하며 그가 결코 알아채지 못했고 그녀가 불평 없이 견뎌온 10년간의 지워짐에 대한 이 고백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렸습니다. 윌리엄은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 쌓이는 무거운 눈처럼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에게 내려앉는 동안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고 끔찍한 명료함으로 자신이 그녀에게 이 보이지 않음을 강요한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맹목, 즉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내면 풍경과 갈망을 가진 영혼이 아니라 단순히 기능일 뿐이라는 자신의 편안한 가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엘리너가 그녀의 존재를 위한 입찰을 대표하는 이 작은 오두막의 소박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부끄러움이 그를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실수의 정중한 당혹감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무언가, 즉 자신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부적절해 보였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변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혀에는 익숙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진정으로 그녀 자신에 대해, 그가 알았어야 했고 결코 묻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그 질문에 놀란 듯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것이 진정한 관심인지 아니면 단지 귀족적인 예의인지 저울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설득했는지 잠시 후 그녀는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그러다 점점 더 편안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와 비슷한 작은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 그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랑하게 해준 교장 선생님의 딸이었던 것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솜씨가 뛰어났고 그 재능을 딸에게 물려주면서 단순한 재료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랑을 함께 전해준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은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18살의 하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동료들과는 다른 교육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한 그녀의 고립을 더 심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 사이의 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그가 거의 누구에게도 기울이지 않았던 주의를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이력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 담긴 조용한 지성, 자기 연민 없이 고난을 묘사하는 우아함, 교장 선생님의 딸에서 신녀로 전락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유지하는 위엄을 들었습니다. 시녀의 존재는 어떤 임무에 실패했을 때만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택의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 사적인 공간에서 키워온 작은 꿈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꿀 수 있는 정원과 허락 없이 책을 읽기 위해 앉을 수 있는 창문에 대한 꿈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윌리엄은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가 공기처럼 투명하게 여겼던 동안 10년 동안 유령처럼 그의 집을 통과했던 사람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는 오후의 빛이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고, 엘리너도 일어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이름조차 거의 몰랐던 남자에게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한 취약함 때문에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윌리엄은 작은 응접실 문으로 향하다가 문틀에 손을 얹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표정, 즉 부끄러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다시 그녀를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그 질문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녀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그런 방문이 무슨 목적을 가질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며 그에게 그가 귀족이고 자신은 전직 한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그의 방문을 촉발한 어떤 친절도 과분했지만 그가 돌아올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이며, 신분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적절한 근거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윌리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가 무언가와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내적인 숙고가 있은 후에야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허락한다면 그녀를 더 잘 알고 싶다고. 오늘 그들의 대화는 그가 몇 년 동안 가졌던 것 중 가장 진솔한 교류였으며, 그것이 마지막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보호 본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보이지 않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자기 보존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왜 그녀와 같은 지위의 여인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런 있을 법하지 않은 우정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조용했고, 그녀는 그가 이례적인 신중함으로 말을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한 만큼 자신도 놀라게 하는 정직함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단지 아내가 죽은 후 5년 동안 물속에서처럼 인생을 살아왔고 의무를 수행하고 딸을 돌보았지만 아무것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의 말을 듣는 이 단 한 번의 오후 동안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마치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들어 있다가 막 깨어난 것 같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작은 오두막 응접실에서 시작된 것을 계속할 기회를 원한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아주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쿵쾅거렸습니다. 얘라고 말하고 싶은 위험한 희망과 그들이 상처받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보호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거기서 진정한 불확실성,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했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말하는 동안에도 한 번 더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낼 무언가가 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말입니다. 윌리엄은 땅거미가 지는 가운데 애쉬워스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얼굴에 날카로웠고 말발굽 소리의 리듬은 그의 마음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끈질김으로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소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너의 오두막에 그녀의 안녕을 확인한다는 막연한 생각 외에는 뚜렷한 목적 없이 갔지만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신중한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을 통해 그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했던 가능성들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응접실에서의 대화는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교류의 질, 그녀가 듣고 반응하는 방식의 지성과 사려 깊음은 그가 모르고 있었지만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이 죽은 후 몇 년 동안 자신을 의무와 일상에 몰두시키고 소피아를 돌보고 영지를 유능하게 관리했지만 기쁨 없이 마치 완수해야 할 과제처럼 매일을 살아왔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엘리너는 그가 잠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그 관찰은 진실의 힘으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깨어있는 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걸어왔고 세상이 자신이 보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막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어둠이 내렸을 때 저택에 도착했고 간신히 호기심을 감춘 마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소피아가 달려와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하틀리 양을 확인하러 말을 타고 나갔다고 말했고 딸의 얼굴은 그런 희망으로 환해져서 그의 마음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즉시 엘리너가 잘 있는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부드럽게 아니라고 엘리너는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을 하면서도 그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사흘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지나갔고 윌리엄이 자신의 책임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동안 매 시간이 질질 끌렸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오두막의 여인에게로. 그녀가 말할 때 고개를 숙이는 목의 곡선,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 표현력 있게 움직이던 그녀의 손, 그녀가 작은 공간과 소박한 꿈을 품고 있던 조용한 위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그의 관심은 단지 5년간의 고립과 진정한 대화의 신선함의 결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변명을 형성하면서도 그것이 그를 방에서 방으로 몰고 다니며 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감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서재로 가서 몇 년 전에 읽고 좋아했던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취향에 대해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엘리너가 좋아할 것 같은 시집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천에 싸서 그녀의 오두막으로 다시 말을 타고 갔고 그의 심장은 그런 단순한 심부름이 보증하는 것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하던 부엌 창문에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첫 방문 후 나흘째 되는 날, 그녀가 감히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애쉬워스 경이 좁은 길을 따라 그녀의 오두막으로 말을 타고 오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말리고 머리를 매만지며 문으로 가면서 뱃속에서 이는 긴장된 떨림에 대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에서 내려 아직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말뚝에 말을 묶자마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전 만남보다 덜 어색하게 그녀에게 인사했고 그의 표정은 따뜻하고 약간 불확실했습니다. 그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고
그의 존재로 갑자기 더 작게 느껴지는 작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은 천을 풀어 시집 한 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그들의 대화를 생각했고 자신의 서재에서 이 책을 기억해냈으며 그녀가 좋아할지 궁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너는 그에게서 책을 받았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책등을 읽고 그녀가 읽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었던 시집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선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한 것을 기억할 만큼 주에 깊게 들었고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할 만큼 신경 썼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창가 의자에 앉는 동안 그녀는 차를 준비했고 그녀가 그와 합류했을 때 대화는 이전보다 더 쉽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어색함은 그들이 둘 다 존경하는 책과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오두막과 그 뒤의 작은 정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었고 엘리너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수선과 재봉 일을 받을까 생각 중이라고, 항상 바늘 솜씨가 좋아서 소박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봄에는 시장에서 식료품을 살 필요를 줄이기 위해 채소를 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꿈이 중요한 것처럼 그녀의 소박한 독립적인 삶의 비전이 동정이 아닌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년 동안 봉사한 후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만드는 그녀의 용기를 존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후의 빛이 창문을 통해 황금빛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까지 이야기했고 엘리너는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몇 시간이 지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의 첫 방문 동안 느꼈던 제약이 더 따뜻하고 편안한 무언가로 녹아내렸습니다. 윌리엄이 마침내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문에서 멈춰서서 거의 소년 같은 수줍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고 그가 말을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오두막으로 돌아와 시집을 무릎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애쉬워스 저택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무언가가 가능성을 향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궁금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윌리엄의 방문은 계절의 변화처럼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집을 가져온 두 번째 방문에서 시작하여 가을이 깊어져 겨울의 첫 차가운 숨결로 접어드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항상 오후의 빛이 엘리너의 작은 창문을 통해 황금빛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 왔고 11월이 12월로 바뀌고 앙상한 나무들이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서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매번 책을 가져왔고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자신의 서재에서 가져온 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응접실에 앉아 차가 식어가는 동안 문학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편안함에 둘 다 놀랐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의 내성적인 외면과 귀족적인 태도 아래에 진정한 호기심과 사려 깊음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폭넓게 읽고 읽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물었고 그녀의 생각이 무게와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대답을 경청했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가 지성뿐만 아니라 재치, 즉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드러나는 조용한 유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두리에서 수년간 관찰한 데서 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설과 시, 철학과 역사, 일상의 작은 세부 사항과 조용한 시간에 사려 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 큰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대화를 특징짓던 격식은 점차 더 따뜻한 무언가로 부드러워졌고 그들 사이의 조심스러운 거리는 애쉬워스 경이 그녀의 생각 속에서 윌리엄이 되고 하틀리 양이 그의 마음 속에서 엘리너가 되면서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비록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 자라난 매력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명백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따를 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의 눈길, 그가 요점을 말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 약간 숨이 멎는 그녀의 숨결, 어색하지 않고 인식으로 가득 찬 그들 사이에 길어지는 침묵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는 그들의 신분 차이가 거대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느끼기 시작한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들 사이의 끌림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쌓아온 연약한 동반자 관계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불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마을과 엘리너의 정원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윌리엄은 여전히 왔습니다. 춥고 궂은 날씨를 뚫고 말을 타고 와서 그녀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 마치 그가 있고 싶은 다른 곳이 없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너는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매 방문마다 상심을 쌓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가 문에 왔을 때 그를 돌려보낼 수 없었고 나중에 치를 대가가 파괴적일지라도 수년 동안의 보이지 않음 끝에 진정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시간들을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은 서리처럼 애쉬워스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창유리에 서서히 번지는 서리처럼 느리고 필연적이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의 방을 통해 퍼져나가 뒷계단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윌리엄의 어머니인 선대 애쉬워스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후 과부의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영지의 일과 가문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낮고 잿빛으로 드리워진 추운 12월 오후에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마차는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게 만드는 단호함으로 정문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윌리엄의 서재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과부 모자 아래 표정은 천둥 같았습니다. 윌리엄은 반쯤만 집중하며 검토하던 영지 회계 장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요즘 자주 그렇듯 엘리너의 오두막과 바로 전날 나눴던 대화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무언가 그녀의 상당한 불쾌감을 자극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인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그가 정말로 전직 한여를 마을에서부터 군 전체에 이르기까지 혀를 내두르게 할 빈도로 방문하고 있는지 다그쳤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사생활 침해에 짜증이 치밀었지만 이 대면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하틀리 양을 방문해왔고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게 된 지성과 인격을 가진 여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교양과 예의로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굳어졌고 그가 그 소녀의 평판을 망치거나 완전히 바보가 되어 가문의 이름을 스캔들로 끌어내릴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펜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놀랄 정도의 침착함으로 그는 엘리너를 깊이 아끼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아내가 죽은 후로는 알지 못했고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평화와 기쁨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뒤윤 침묵은 끔찍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치 그가 성직자가 되거나 아메리카로 항해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의무와 신분, 적절한 결혼 상대에 대해 그의 관심을 영광으로 여길 좋은 가문의 20명의 적격한 젊은 숙녀들에 대해 귀족이 하녀와 결혼하면 사회가 뭐라고 할지에 대해 소피아의 장래와 가문의 지위에 미칠 손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스스로의 성향을 알고 있으며 진정한 감정과 연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분에 대한 고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단 소리와 분노의 소리를 내며 떠났고 그 소리는
그녀의 마차가 길 아래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너는 추운 12월 오후 실과 차를 사러 마을 시장에 갔을 때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구니를 팔에 걸고 언덕에서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차가운 바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삭임은 빵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두 여인이 조용해졌다가 그녀가 빵을 살펴보러 이동하자마자 노골적인 저음으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호기심과 어쩌면 동정이나 불승인이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소문은 포목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항상 친절했던 콜린스 부인이 계산대 너머로 몸을 기울여 거짓된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엘리너가 특정 고위 인사들로부터 받는 모든 관심에 대해 정말로 편안한지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손이 차가워지는 동안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윌리엄의 방문이 주목받고 언급되고 마을과 아마도 그 너머의 모든 혀에 의해 해부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구매한 물건들을 꽉 쥐고 집으로 걸어왔고 그녀의 마음은 거의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윌리엄의 관심이 논평을 불러일으킬 만큼 공개적이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해야만 했고 그가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문이 암시하는 것과 그것이 계속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이 그녀와 같은 신분의 여인을 어떤 행동보다도 더 철저하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추측이 부적절한 행위 자체만큼이나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가 조여오는 명료함으로 윌리엄의 방문이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직 하녀의 대화에 대한 귀족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더 깊은 의도 없는 친절일 수도 있었고, 만약 그녀가 더 많은 것을 희망하게 된다면 그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상심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이틀 후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멘토링하고 보호했던 소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 저택에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엘리너의 작은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걱정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단호함으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소문을 들었다고, 온 군이 애쉬워스 경과 그의 전직 하녀에 대한 추측으로 떠들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명예로운 남자라고 믿지만 엘리너는 그들의 계급 여성들에게 희망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귀족들은 아무리 그들의 교제를 소중히 여길지라도 하녀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엘리너가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지키지 않으면 그녀를 무너뜨릴 슬픔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 친구의 걱정에 감사했습니다. 펜버튼 부인이 떠났을 때 그녀는 땅거미가 지는 가운데 홀로 앉아 모든 말의 진실을 인정했지만 윌리엄이 문에 왔을 때 그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 나중에 치를 대가가 파괴적일지라도 이 시간 동안 보이고 알려지는 것을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12월의 어느 오후 엘리너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낯빛 하늘에서 눈송이가 굵고 조용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가슴속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기대감과 동시에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엘리너가 문을 열자 그녀의 눈에 비친 놀라움은 그의 표정을 보고 더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서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인 몸짓으로 그의 어깨에서 눈을 털어주었는데 그 몸짓은 그녀의 얼굴이 경계하는 동안에도 보살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응접실에 앉아 차가 식어가고 난로에서는 불이 타닥거렸지만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방문들에서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의 무게가 침묵을 짓눌렀고 마침내 윌리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거친 목소리로 캐서린이 죽은 후 반쯤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무와 일상, 감정적 거리감으로 자신을 감쌌다고, 기쁨이나 진정한 연결 없는 단순한 기능의 삶에 체념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를 알게 된 것이 영원히 꺼졌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자신 안에서 깨웠다고, 그들의 대화가 그의 하루를 조직하는 고정점이 되었다고, 그녀가 할 만한 말이나 어떤 관찰에 그녀가 어떻게 웃을지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그리고 더 이상 그가 그녀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 세상이 단 둘과 그들이 쌓아온 조용한 교감으로 축소되었을 때 반쯤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손을 무릎에 꼭 쥔 채 매우 창백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불안정한 숨을 내쉬며 그의 우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긴다고, 지난 몇 주가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었다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 가능한 것의 한계, 아무리 서로가 원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가 말하는 한계가 무엇인지, 어떤 경계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엘리너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의 강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의 선택, 즉 거대하고 무서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단어들이 조용하고 신중하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억누르려 했던 모든 갈망의 무게를 담아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자신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너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그가 한계와 경계에 대해 말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자신은 전직 하녀이고 그는 귀족이며 그들이 사는 세상은 두 사람이 서로의 교제를 아무리 소중히 여기거나 대화에서 기쁨을 찾더라도 그런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필연적인 발견과 스캔들이 있을 때까지 점점 더 빈번하고 친밀해지는 비밀스러운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마을에서 동정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가 등을 돌릴 때 그에게 수치심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발적으로 더 나쁜 것, 즉 판단과 무시의 어조로 속삭여지는 무언가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이지 않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우정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것의 일부라도 그에게 의미한다면, 그들의 상황의 현실, 그들의 신분을 가르는 시면, 그리고 그들이 사회가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그어놓은 선을 넘도록 허락한다면 그들 둘, 특히 그녀에게 더 무겁게 닥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불빛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창밖으로는 눈이 꾸준히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녀가 옳다고, 세상이 반대할 것이라고, 그의 가족이 경악할 것이고 사회가 그들을 비난할 것이며 소문은 악의적이고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이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확인, 즉 그들 사이에 놓인 것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윌리엄은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은 강렬했으며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의무와 예의,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기대에 따라 살아왔다고, 모든 것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해왔지만 그동안 내면은 죽어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무언가를 찾았으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기 그녀 주위에서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신분과 사회를 떠나 그녀가 그를 아낄 수 있는지, 그녀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 사이의 장벽이 단지 외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감정의 문제인지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너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수년 동안 의지해왔던 보호적인 회피를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안전과 진실, 즉 그녀의 존엄성을 신중하게 보존하는 것과 정직한 대답의 무서운 취약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엘리너는 진실을 선택했고 차가운 안전의 회피보다 정직의 무서운 취약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비록 안정시키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여러 해 동안 멀리서 조용하고 희망 없이 그를 아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애쉬워스 저택의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조용한 헌신으로 지켜보았고 그것을 이름 붙이면 보이지 않는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조차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스치는 모든 표정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어깨의 자세나 그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 펜을 쥐는 방식으로 그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그의 목소리의 소리와 드문 웃음소리의 특별한 억양을 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것은 더 이상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아끼는 것의 무게가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고는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의 관심, 이 방문과 대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볼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방식이 그녀가 품었던 모든 비밀스러운 꿈의 실현인 동시에 숨이 막힐 정도로 심오한 공포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치를 대가, 즉 그들 사이에 더 깊은 관계에 뒤따를 스캔들과 거부, 그리고 지위의 상실을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그들 사이의 공기가 충전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강렬함으로 들었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그들을 가르는 작은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나눈 첫 번째 진짜 접촉이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 주위에서 따뜻하고 단단해서 그녀의 숨이 멎고 심장이 그 단순한 거대함에 덜컥거렸습니다. 그는 감정에 거칠어진 목소리로 다시는 반쪽짜리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의미나 기쁨이 없는 나날을 유령처럼 5년 동안 보냈다고, 그리고 그녀를 알게 된 것이 영원히 잃었다고 믿었던 본질적인 무언가를 되찾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연결뿐만 아니라 연결에 대한 욕망을 말입니다. 그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자신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슬픔과 상실을 통해 가장 큰 비극은 사회의 판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는 실패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요하다고 예의나 관습 또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의 좁은 의견보다 그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그와 결혼해달라고, 그의 아내이자 소피아의 어머니가 되고 세상이 그들에게 안주하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찾은 것을 존중하는 삶을 만드는데 그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너는 그 질문이 불빛이 비치는 공기 속에서 그들 사이에 불가능하고 무서우며 그녀가 지금까지 제안받은 어떤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매달려 있는 동안 방이 그녀 주위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너는 오두막에 불빛이 비치는 정적 속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청혼의 무게는 겨울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처럼 아름답고 무거우며 잠재적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나왔을 때 그것은 가늘고 불안정했으며 그가 정말로 무엇을 제안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결혼이 의미하는 바의 전체적인 척도를 진정으로 고려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절박하게 스캔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가 그들 둘을 거부할 것이며 그의 가족이 경악하고 그의 어머니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군의 모든 응접실이 소문과 판단으로 떠들썩할 것이고 초대가 중단되고 문이 닫히며 그의 동료들 사이의 지위가 아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의 장래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여와 결혼한 귀족의 딸은 속삭임과 배척에 직면할 것이며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좋은 가문들이 그녀와 교제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그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 잘 알았어야 할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그것의 일상적인 현실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물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절했던 하인들이 그의 등 뒤에서 비웃는 방식, 그의 동료들이 그를 동정하거나 조롱하는 방식, 그녀 자신이 모든 면에서 면밀히 조사되고 비판받으며 그녀의 예의와 말씨와 옷차림이 그녀의 근본적인 부적합성의 증거로 제시될 방식에 대해 말입니다. 윌리엄은 이 두려움과 반대의 홍수를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들었고 그녀가 마침내 숨이 차고 떨리며 침묵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 그녀가 말한 모든 결과와 그 외의 것들까지 고려했다고, 지난 몇 주 동안 밤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의무와 마음을 저울질하고 눈을 뜨고 대가를 직면했다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안정시키는 차분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딸에게 사회적 지위나 유행하는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현재에 있으며 진짜인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녀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대할 냉정한 예의의 사회적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너는 보이지 않는 봉사 10년 동안 많은 유행하는 숙녀들이 평생의 결혼 생활에서 제공할 것보다 더 진정한 모성애를 그의 아이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너가 필요하다고, 5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녀가 그를 다시 살려냈다고, 그리고 그녀 없이 공허한 존경을 받으며 또 다른 10년을 보내느니 그녀와 함께 스캔들에 직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낮고 절박한 목소리로 그녀가 그와 결혼할 것인지, 그가 자신의 마음과 심장을 알 것이라고 믿어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희망처럼 느껴지는 다른 무언가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잡혀 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조차 힘든 이 순간의 열기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 띄게 마지못해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떠나기 전에 문에 이르렀을 때 뒤돌아서서 그녀에게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가 물어본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진짜 무언가를 잡을 용기를 찾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떠났고 겨울밤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엘리너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홀로 앉아 그의 청혼이 약속이나 위협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가능하고 무서우며 그녀가 지금까지 제안받은 어떤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엘리너는 사흘 동안 유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유령처럼 오두막의 작은 방들을 돌아다녔고 윌리엄의 청혼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의 무게 외에는 어떤 일이나 생각에도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질문이 물리적인 것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채로 잠에서 깼고 컵 속의 차가 식어가는 동안 테이블에 앉아 마치 보석의 흠을 찾거나 숨겨진 장치가 있는 함정을 검사하는 사람처럼 강박적인 철저함으로 마음속 가능성들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그 선택의 안전함, 그녀의 소박한 독립을 보존하고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는 결과로부터 그를 구해줄 수 있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고귀한 선택, 즉 이타적인 선택이며 그의 관대하지만 궁극적으로 파멸적인 충동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정직이 더 쉬워지는 긴 밤의 시간 동안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의 아내로서, 하인이 아닌 파트너로서 그의 옆에 서 있는 자신을, 그림자가 아닌 완전한 인정 속에서 소피아를 돌보는 자신을, 사회가 그들에게 안주하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찾은 것을 존중하는 삶을 만드는 자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치를 대가, 즉 스캔들과 거부, 닫힌 문들을 생각했고 그가 그런 희생을 하도록 할 권리가 있는지, 사랑이 평판과 지위, 가족의 승인으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둘째 날 펜버튼 부인이 방문했고 그녀의 친절한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청혼과 끔찍한 망설임을 고백했고 가정부는 오랜 우정의 인내심으로 들은 후 엘리너가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작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며 어쩌면 이제는 자신이 그 수고를, 그 싸움을, 그 스캔들을 감당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그때 울었고 감정의 힘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그녀를 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윌리엄을 거절하는 것은 단지 사라지는 또 다른 형태, 즉 자신의 가치가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까지 엘리너는 겨울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처럼 느껴지는 명료함으로 이기심과 고귀함 사이가 아니라 두려움과 용기 사이, 숨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윌리엄이 그녀에게 청혼할 만큼 용감하다면 그녀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판단하는 그의 판단을 믿고 사과하거나 숨겨야 할 무언가가 아닌 실제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그에게 방문을 요청하는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택으로 그것을 가져갈 소년에게 편지를 건넸을 때 그녀는 공포와 환희를 똑같이 느꼈습니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뛰어내리려는 맹렬한 결심으로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의 편지를 받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그녀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말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엘리너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보았고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녀 자신의 불안감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고 불 옆 의자를 가리켰지만 그는 선체로 온몸이 기다림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연습했고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고 결정을 그에 걸맞은 명료함으로 표현할 연설을 계획했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신중하게 준비한 말들은 사라지고 대신 단순하고 꾸밈 없는 단 3단어만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그녀의 용기와 선택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순간 윌리엄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2걸음으로 작은 방을 가로질러 너무나 강하고 안도감에 찬 힘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포옹은 망설이거나 절제된 것이 아니라 마치 몇 달 동안 자신을 억제해왔다가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것처럼 격렬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엘리너는 똑같은 강도로 그에게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녀의 얼굴은 그의 가슴에 눌려 그의 코트 천 아래에서
그의 심장이 천둥처럼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팔을 풀었을 때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 그를 더 젊고 더 취약하며 그녀를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냉담한 귀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그의 손가락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확신하는지,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해하는지 물었고, 엘리너는 그에게 자신이 두렵고 흥분되며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자신을 믿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이 찾은 것이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믿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때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 키스는 부드럽고 질문하듯 시작되어 지금조차 허락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너가 발끝으로 서서 그를 더 온전히 맞이하며 응답하자 키스는 갈망과 약속,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몇 달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말하는 무언가로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숨이 차고 미소 지으며 떨어졌을 때 그들은 작은 소파에 함께 앉아 심지어 물리적인 세부 사항조차 모험처럼 느껴지게 하는 들뜬 마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공고가 발표되고 준비가 되면 한 달 안에 빠르고 조용하게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 다 지연이 더 많은 반대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다음 날 교구 목사에게 말하겠다고 이것이 충동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마음을 완전히 소유한 남자가 내린 신중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그녀가 10년 동안 보이지 않게 지냈고 이제는 그림자 속으로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들에게 던지는 어떤 것이든 고개를 높이 들고 그의 손을 잡고 맞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1월의 어느 아침 마을 교회 창문에 아직 서리가 끼어 있고 하늘이 며칠간의 눈끝에 오는 특유의 옅고 맑은 빛을 띠고 있을 때 거행되었습니다. 엘리너는 작은 현관에서 펜버튼 부인이 그녀의 숙모가 입던 좋은 드레스 중 하나를 고쳐준 짙은 푸른색 모직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의 계층의 숙녀들이 입었을 정교한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단순하고 우아했지만 그녀에게 잘 어울렸고 윌리엄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어떤 거울도 말해준 적 없는 방식으로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교회는 겨우 4분의 1이 찼고 대부분의 사회가 스캔들러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이 어딘가로 여기는 결합의 증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온 사람들은 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앞줄에 앉아 손수건에 대고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고 저택의 젊은 하녀 몇몇은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와서 마치 동화가 현실이 된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빛나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후원자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식을 거행하기로 동의한 교구 목사는 신분과 예의를 넘어 무언가를 보는 듯한 친절한 표정으로 제단에 준비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하얀 드레스에 리본을 달고 온실에서 키운 작은 꽃다발을 쥔 채 엘리너 옆에 서서 화동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이 간청했던 어머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거의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애쉬워스 부인은 전날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축하도 축복도 없이 결혼을 인정하는 5줄의 차가운 형식적인 글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어머니의 부재가 그날의 그림자를 드리웠어야 했지만 엘리너는 제단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를 보았을 때 원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굳건했으며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나온 마을 사람들은 뒷좌석을 채우고 장갑 낀 손 뒤에서 속삭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승인에서부터 매혹,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일의 순수한 대담함에 대한 마지못한 감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엘리너는 신부 인도를 해줄 사람 없이 턱을 높이 들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통로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윌리엄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 담긴 격렬한 기쁨과 절대적인 확신을 보았을 때
그녀의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은 이것이 옳다는, 그들이 옳다는, 사랑이 계층을 뒤엎고 그녀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규칙들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깊은 확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를 통해 울려 퍼지는 맑은 목소리로 서약을 했고, 모든 장애물과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되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사랑과 명예 그리고 파트너십의 약속을 했습니다. 교구 목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고 윌리엄이 펜버튼 부인을 더욱 심하게 울게 만든 부드러움으로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엘리너는 그녀의 옛삶의 마지막 벽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그녀의 어깨 주위에 망토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애쉬워스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보여지고 온전히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말입니다. 결혼 피로연은 엘리너의 오두막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작은 방들은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 차서 마치 벽 자체를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펜버튼 부인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고집했고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하여 찬 고기와 신선한 빵, 그리고 다른 하인들이 그녀의 충성심에 대해 감탄하며 속삭이게 만든 반항심으로 저택부엌에서 구운 케이크를 차렸습니다. 윌리엄은 작은 응접실 중앙에 서서 소박한 가구들 사이에서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커 보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색함이 없었고 오직 소수의 하객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아내를 보호적으로, 그러나 소유욕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곁에 두는 동안 그의 얼굴의 모든 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깊은 만족감만이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오두막을 돌아다녔고 촛불 옆에서 책을 읽던 의자 등바디를 만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여기서 혼자 늙어갈까 궁금해했던 창문을 흘긋 보았습니다. 1시간 안에 그들이 애쉬워스 저택으로 떠나고 이 짧은 고독한 독립의 장이 닫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얻는 것이 그녀가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엘리너의 치매부터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이제 엄마가 생겼다는 것과 엘리너가 여전히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아이 방에서 티파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끝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엘리너가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그들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자 소피아는 엘리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처음으로 그녀의 귀에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 단어는 너무나 신뢰와 기쁨을 담고 전달되어 엘리너는 눈물이 핑 돌았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이의 머리에 얼굴을 파묻어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그 순간을 보았고 오두막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겨울 햇살 속에서 그의 아내와 딸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의 올바름이 어떤 사회적 불승인도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그의 뼛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의무와 적절한 결혼 상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상호 인정, 그리고 진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윌리엄은 그녀를 웃게 하고 모인 하객들을 환호하게 만든 장난스러운 몸짓으로 엘리너를 오두막 문턱 너머로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그의 마차, 즉 그녀를 그녀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데려갈 고급 마차에 태워주었고 소피아는 아직 꽃잎을 주먹에 쥔 채 그들 뒤를 따라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마차가 애쉬워스 저택을 향해 굴러갈 때 엘리너는 남편과 딸 사이에 앉아 한 손은 윌리엄의 손에 잡혀 있고 다른 한 손은 소피아의 밝은 머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명료함으로 마침내 자신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녀가 계획했던 소박한 독립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풍요로운 파트너십과 사랑과 소속감의 삶이었습니다.
엘리너 하틀리가 애쉬워스 부인이 된 1월의 아침 이후로 2번의 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1820년 4월의 어느 오후, 이른 장미 향기가 따뜻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지난주 윌리엄이 집에 데려온 새 강아지와 함께 과수원 근처 어딘가에서 노는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저택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화단을 살피다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의 심오한 올바름을 그저 흡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의 존재를 정의했던 체념적인 보이지 않음과는 너무나 다른 감각이어서 때로는 그것이 진짜인지 믿기 위해 손가락의 반지를 만져봐야 했습니다. 그 변화는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사회는 스캔들로 떠들썩했고 많은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엘리너는 항상 그녀의 강점이었던 조용한 위엄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점차 그녀의 우아함과 진정한 따뜻함은 윌리엄의 서클에서 가장 마지못해 하던 구성원들까지도 마음을 돌리게 했고 이제 그녀는 보편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그녀는 인격보다 신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은 그녀의 관리에 순조롭게 운영되었지만 이전 애쉬워스 부인 아래에서 운영되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엘리너는 모든 하인의 이름과 사정을 알았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으며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알아챘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관심에 충성과 애정으로 보답했고 애쉬워스 저택은 큰 집이라기보다는 집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단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고 그들 사이의 사랑은 진정한 친밀감과 상호 존중의 삶을 만들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치에 대한 그의 초기각성은 수천 번의 일상적인 친절과 그가 그녀를 보이지 않게 놓칠 뻔했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기는 듯한 그의 시선으로 피어났습니다. 소피아는 엘리너의 보살핌 아래 번성했고 2년 전의 불안한 아이는 이제 자신감 있고 밝았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지식 속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녀가 엘리너를 엄마라고 부를 때 그것은 기억 속의 다른 어머니를 알지 못했던 소녀의 무의식적인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너는 정원을 거닐며 막 피기 시작한 장미를 만지면서 자신이 결코 진정으로 일부가 아니었던 삶에 안녕히 계세요 라고 속삭이던 보이지 않고 체념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떠날 용기와 돌아올 용기,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힘과 마침내 사랑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지혜를 모두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수년 동안 간과되거나 무시당했거나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작은 삶에 체념했다면 엘리너의 변화가 인식에 결코 늦지 않았고 사랑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당신이 되어야 할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서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눈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마침내 당신을 보고 진정으로 보아줄 누군가, 당신이 축소하거나 숨거나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믿으며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음에 안녕히 계세요 라고 속삭이고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찾을 때 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희망과 예기치 않은 기쁨의 더 많은 이야기, 사랑이 가장 엄격한 계층조차 뒤엎을 수 있고 변화는 자신이 보여질 자격이 있다라고 믿을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